그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인수위도 없이 지금 출범한 바람에 내각 구성과 정부 조직 개편의 논의가 이제 병행되고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 시대 정신을 행정과 조직에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이런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출발점은 기능 재분배, 행정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AI 기술혁명, 국제질서 패권 경쟁 등 엄혹한 국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절박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후보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 정신이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 정신은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간 헌정 질서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이 주인인 이 국민 주권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정신 실현을 아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같은 경우는 수사권 구조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사기관 개편이란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앞장선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임명되는 경찰청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경찰청도 행안부 산하에 있고 또 전반적인 수사 기능의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청 내 국수본과의 수사권, 중복, 충돌 문제,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개혁의 대원칙,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오히려 수사는 행안부, 경찰청, 기소는 법무부, 검찰로 구분하는 것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그 대원칙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 최현일 의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입니다. 그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런 이 불행한 경험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셨습니다. 2차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2대 범죄를 그래도 남겨놓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그 검사 출신 법무장관께서 이 등을 그 해석하는 과정에 그 외의 범죄에 대한 이 보강 수사권 등 또는 이 민원이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그 희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검찰청법 개정 때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법 개정을 추진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 이 그 공표를 하심으로써 이 검찰청법 4조 2항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된 검찰청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4조 2항 신설된 4조 2항의 정신을 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니만큼 그 논의 결과를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이틀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검찰이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권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정치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후보자께서 이제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행안부의 중수청을 관할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 권력의 견제 균형 그리고 최종적인 검찰 개혁 완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청과 만약 그렇게 중수청을 이제 만약에 이제 행안부 산하로 두면 가정을 하면 경찰청과 중수청을 함께 지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 네, 위원장님 시간이 끝나는데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무부가 검찰에 하듯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까지도 그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더군다나 수사 중인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두어서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제2의 IMF 위기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정치, 경제, 민생 등 모든 국적 영역에서 총체적 실패가 나온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과거 코로나 시국 당시에 여당의 그 당시 원내대표였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난 극복을 위한 주요 조치와 성과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긴급 여신지원기구 한국은행법을 발의하시고 간염법 대비 방역절제 손실보상법, 간염법 예방법 개정안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생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담은 추경안을 3번이나 네.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네, 또 소상공인 보상법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민의 초유의 사태,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움에 신속히 응답한 그리고 민생 현장의 생명줄 같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주장한 쪽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 그 활성화에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성장률이 지금 0%대로 떨어졌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1%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 이런 원인이 대부분이 물론 그 수출 부문에서의 이 그 흑자 감소에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내수 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률을 버티게 해주는 방법은 내수를 살리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수 살리기에 의미가 있는 이 정책이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특히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이 소비 쿠폰은 3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 소비를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 소비를 특히나 각 그 주거 지역, 자기가 주거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지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그 당시 이제 코로나19 당시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1일부터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잘 좀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소비 쿠폰 정책이 민생에 확실한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0도 폭염에 의해서 또 극한호우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당 100mm에서 400mm 이상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 최근 3년간 이런 것이 31번이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는 태풍 때나 이렇게 극한호우가 왔는데 일상화 연례 행사가 됐고 뉴노멀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기후 재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충청 같은 경우는 시간당 80mm 이상 극한 호우에 대해서 예보가 났고 실제로 있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수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30년 전 기준으로 인프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대응 중심의 방제가 아니라 과거 예측치를 넘어 비가 오는 것을 감당하는 못한 이제는 새로운 미래 지향형인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40년 이상의 노후 인프라를 전수조사하고 전면적으로 SOC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거는 국토부와 또 행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기후 위기에 맞춰가지고 하수도, 우수관, 제방 등을 전면적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향후에 재난 안전의 총괄 부서로서 행안부가 이 역할을 좀 진두지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미중유의 자연재해가 거듭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설 기준도 강화해서 지금 이제 50년 주기 재난 시설이 그 건설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 노후화된 재난 시설에 대한 이 보수에도 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대신 거 네.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었습니다. 네. 세계에서 유례없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인구 변화에 대비한 의정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20대 국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했고 4년 연속 우수 의원 연구단체 그리고 뭐 전국 최초로 노인 보호구역 설치를 뭐 지역에서도 최초로 설치하시고요. 네. 여러 가지를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안부 차원에서 이제 급속도로 초고령화돼서 정부 시스템과 행정 서비스를 대폭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다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우나 폭염 때 이 노인들 고령화된 노인들한테 제대로 된 거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이 재난 문자가 거의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지난번 경북 대영 산불에서도 희생자 대부분이 안타깝게 고령층이었습니다. 예. 재난 문자 올 줄도 몰랐고 재난 문자 와도 문자를 볼 줄 모르고 동네 이장이나 주민 친척들의 연락을 받아서 그때서야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 내용도 이미 산불이 코앞에 왔는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산불과 멀리 떨어져 않던 아주 막연한 공급. 그래서 이제 향후에 구체적인 대피 장소나 행동 요령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쓸모없는 문자를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혹시 통신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재난 안내 및 대피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어떤 뭐 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특히 이제 외진 곳에 사시는 고령자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 문자 정도로만 이 재난 안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피를 하실 수 있도록 직접 이 1대1 이 담당 이 공무원제 같은 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발생을 하게 되면 향후 이 재난이 어떻게 확산돼 갈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선제적인 대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꺼짐 거의 끝났는데 땅꺼짐 사고가 있는데 요거 대해서 이제 오산 고가도로 옹곡 분기 같은 경우도 붕괴 직전에 고가도로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구리시 인창 삼거리에서도 포톨 발생해서 한번 사고 났더라, 버스 사고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땅꺼짐 발생하는 도로 대부분이 지자체, 지방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시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에서 집안 치마 안전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정보공개법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밀이란 뭐 비공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이 나서가 땅꺼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서울시의 폐쇄적인 행정에 대해서 행안부가 중앙과 지방 정부가 좀 협업을 해서 마을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지하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